너 제정신이야? 한국이 어디라고 도대체 거기서 살겠다는 거야? 엄마 말 똑바로 들어. 네가 한국에 가면 우리 모녀 사이는 이걸로 끝이야. 한국에서 절대 돌아올 생각하지 마. 여기 엄마와 딸이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딸의 한국행 결정에 단단히 화가 난 엄마는 딸에게 험한 말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인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인이 된 나탈리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산 지는 7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저는 우연히 한국에 왔다가 어쩌다 보니 지금 한국인이 되어버렸네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난 저는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당연하게 성적이 좋지 않았고 제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살던 곳은 블라디보스톡이었고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러시아 내에서 큰 학교에 속하는 편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가려고 하는 대학교에는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한국 등의 외국어 전공 학과들이 많았는데 이제 막 생겨난 아시아 학과들이 줄을 이뤘어요. 아시아 학과들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는 아니었어요. 저는 일지망으로 영문과를 지원했는데 성적이 좋지 못하니 당연히 1차 서류에서 탈락을 했어요. 대학에 지원할 때 3지망까지 함께 지원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2지망은 일본어과를 지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떨어질까봐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경쟁률이 낮은 한국어과를 선택했어요. 한국어과가 이제 막 새로 생긴 학과여서 학생을 몇 명 뽑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지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집 인원보다 지원 인원이 더 적어서 저는 한국어과에 쉽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한국어 전공을 선택했다고 하니까 다 놀렸어요.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어과를 지원하지 왜 하필 한국이냐면서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좀 창피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고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교실에 들어가면서 생각했던 게 한국은 일본과 가깝기도 하고 예전에 일본이 한국을 통치한 적도 있다고 하니 문자도 비슷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왠지 한국어는 일본어의 사투리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했고 한국어과를 졸업하면 일본에서 사업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한류바람이 불지도 않았을 때여서 한국에 대해 너무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태어나 처음 보는 새로운 언어에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모든 언어를 처음 배우면 드는 생각일 테지만요. 일단 한국어랑 한자나 일본어랑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오히려 한자랑 일본어 글씨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한글을 처음 봤을 때 글씨가 눈에 되게 잘 들어왔어요. 한자나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문자라기보다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한글은 사각형 안에 글자가 딱 들어가 있고 단순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이 시각적으로도 눈에 잘 들어왔어요. 게다가 말할 때 발음이 아름다운 느낌이 들어서 계속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물론 나중에는 한글 단어를 구분하는 게 어려워서 머리에 쥐도 좀 났지만요. 그래도 한국어는 러시아어에 비해서 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러시아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러시아어에는 격이 6개가 있고 격에 따라서 단어의 형태도 바꿔야 해요. 게다가 단어의 강세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라왔기에 러시아어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지만 이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에게 한국어는 외국어이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재미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어가 정말로 신기한 게 맞춤법을 엉망으로 쓰고 영어를 섞어서도 알아볼 수 있고 문법을 하나도 안 지켜도 소리만 있으면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언어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저는 한국어의 매력에 푹 빠져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게다가 저희 학교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자체가 별로 없어서 제가 조금만 열심히 해도 상위권의 점수를 받았어요. 상위권 점수가 나오니 저는 더 신나서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씩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 공부를 또 열심히 한 이유가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정말 친절했어요.
사소한 것을 물어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제게 한국어 교재도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라고 하셨죠.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은 한국어를 공부할 때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같이 배워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가서 한국에 대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외국어 전공에 대한 특기자를 배출하려고 매년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각국의 연계 학교로 어학연수까지 보내줬어요. 저도 나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에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저의 한국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에 와서는 한국인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 한국어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단어와 문법에서 헤매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새로운 표현들을 배우고 문화적인 배경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살면서 빠른 시스템에 대해 놀란 적이 많았어요.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정확한 시간표와 정시 운행으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매우 발달해 있어서 저는 대부분의 일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이런 빠른 시스템 덕분에 일상생활이 매 순간 편리하고 효율적이어서 생활의 질이 높아진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1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러시아에 다시 돌아갔고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한국어 검정 능력 시험을 쳤어요. 대학 졸업 조건이었는데 제가 점수가 꽤 높게 나왔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졸업을 하고 취업 박람회도 다니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던 중에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부 초청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어 검정 능력 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한국의 대학원에 갈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기회였기에 또다시 한국에 가서 학교를 다녔어요. 공부를 마치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려고 할 때쯤 한국의 어느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통번역을 하는 업무였는데 2년 정도 일을 하니 너무 지치더라고요. 게다가 대학 전공으로 공부하지 못했던 영문학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는 취미가 없던 저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공부벌레가 되었는지는 의문이지만요. 어쨌든 일을 하다 보니 공부할 때가 마음이 편한지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회사를 그만두고 학문에 더 정진하기로 마음먹고 미국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영문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처음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 살아보니 학교 다니면서 미국에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8개월 정도 살았을까? 모든 게 너무 불편했어요. 미국이란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는 그저 미국이 좋게만 보였는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 일상에서의 미국은 저에게 최악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전기세를 내는 것부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납부 방법이 다양해서 1초면 그 일을 끝낼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전기세 하나 내려면 전화하고 찾아가야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네요. 게다가 한 번은 인터넷 요금 때문에 상담원이랑 통화하다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미국 전역에는 통신회사만 1200개가 넘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회사도 많고 서비스도 가격도 다양해서 약정기간이나 초기 설치비 그리고 모뎀 비용 같은 걸 알아봐야 해요. 보통 인터넷 약정기간이 2년인데 약정기간이 끝나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오른 가격이 6개월 단위인지 1년인지 계속 물어보고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요금이 너무 심하게 오른다 싶으면 다른 통신회사로 갈아타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상담원과 통화해야 할 일이 왕왕 발생하는데 미국에서 전화 상담은 정말 고역입니다. 전화 대기도 오래 걸리고 일단 상담원과 통화하다가 그 상담원이 또 다른 책임자와 통화해야 할 것 같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통화 대기 시간은 10분은 기본이었고 결국 기다려서 새로운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면서 이야기해야 했어요. 미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 제가 애틀란타에 살아도 연결된 상담원이 워싱턴에 있거나 타주에서 내 전화를 받아 상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게다가 더욱 미치겠는 건 상담하다가 전화 연결이 끊어질 때가 정말 많아요. 저는 AT&T라는 회사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 요금 때문에 전화 상담을 하는 중이었어요.
한 40분을 통화하다가 끊어져서 다시 전화했는데 이전에 통화했던 상담원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상담원의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았고 새로 걸어서 통화한 상담원 위치가 캐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이 빠지는 일이었어요. 계약도 이 정도인데 해지 과정은 말 안 해도 예상이 가시죠? 해지한다고 하면 상담원들이 전화를 기본 3번 이상은 돌려서 새로운 상담원에게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시간이 정말 아까웠습니다. 이러한 일은 사소한 것에 불과하고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겪었던 불편함들을 본격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밤을 새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이 얼마나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나라였는지 깨닫게 되었죠.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리운 순간이 많아졌어요. 미국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중 예전에 대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예전의 시간이 다시금 떠오르는 듯 했어요. 교수님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런 기회가 찾아오다니 뜻밖이라 생각했지만 고민 끝에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풍부한 문화와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한국의 매력과 편리함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한국으로의 귀국을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꽤 만족스러웠어요. 한 가지 불안함을 제외하고는요. 그 이유는 비자 때문이었어요. 비자가 연장이 안 되면 저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비자를 연장하면 할수록 연장 조건이 까다로웠고 어려움을 느꼈어요. 비자를 연장하러 가는 날이면 마음이 힘들었어요. 저는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정말 커졌거든요. 그렇다고 영주권을 받는 것도 어려웠어요. 오랜 고심 끝에 전 한국으로 귀화를 결정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잘 모르지만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또 사소하지만 불편한 점들도 있어요. 핸드폰 개통부터 대출까지 제한이 정말 많거든요. 살면서 발생하는 그런 자잘한 문제들이 귀화하는 순간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불안에 떨면서 한국에 사느니 당당하게 한국인으로 살기로 마음먹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보란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결정은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잘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공부에 관심이 없던 나탈리아 씨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한국의 편리한 생활 시스템을 겪다가 미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나라였는지 깨닫게 되었네요.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매력과 편리함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한국으로의 귀화를 하였다는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인이 된 나탈리아 씨를 환영하며 한국에서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곳은 독일의 어느 가정집입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를 부르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엄마는 어느 한 곳을 응시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엄마의 모습에 놀란 여고생은 엄마가 응시하고 있는 곳을 향해 조심스레 걸어갑니다. 그때 엄마의 모습을 보고 딸은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카를라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3남매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요. 제 곁에는 남편 한스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마리와 율리아 그리고 벤이 있어요. 가정주부가 되기 전 저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저는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개발을 했는데요. 저는 선진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대박나면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줬어요. 회사에서 제 능력을 인정받아 연봉 협상에서도 늘 제가 우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 여성으로서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지만 새 아이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일상에서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회사 업무와 육아의 중간에서 휩쓸리는 일상에 지치기도 했고 아이들과의 시간도 소중함을 느꼈기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싶었어요. 저는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스는 처음에는 제 결정에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며 더 나은 가족 생활을 만드는 저만의 새로운 모험에 도전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제게 큰 기쁨과 만족감을 주었고 아이들은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제 개인적인 커리어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제 결정은 결국 가족의 행복과 조화를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저의 완벽주의 성격은 전업주부를 하면서도 드러났습니다. 각종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 맛과 영양을 고려한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게다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안 인테리어도 바꿨고 잔디도 수시로 깎으면서 정원도 예쁘게 꾸몄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공부나 취미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업주부로 산 지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겐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무기력하고 슬프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아무래도 갱년기가 찾아온 것 같았죠. 남편도 가사를 잘 도와주는 데다가 자녀 셋도 속 썩을 일이 없는데도 가슴 한켠이 허하고 공허한 느낌이 들었죠. 집안을 바꾸는 것도 더 이상 즐겁지 않았고 가족의 식사를 챙기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의 우울한 기분은 몇 달 동안 지속되었고 남편과 아이들은 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가족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독일 언론에서 한국 드라마의 광풍을 소개한 거죠. 한국의 여러 드라마를 소개해줬고 한국에서는 이미 방영이 끝난 것인데 넷플릭스에 들어오면서 아시아를 돌고 독일까지 상륙했다는 겁니다. 많은 한국 드라마 중에 얼마나 감동적이고 재밌는지 SNS에는 그 드라마를 보고 우는 아빠의 사진이 올라오는가 하면 헐리우드 배우들을 펑펑 울리고 극찬하게 만든 레전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는 바로 미스터 선샤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노비라는 신분차별로 인해 부모님을 잃게 되고 미국으로 도망가 군인이 되어 조선의 악감정을 품고 돌아온 조선인이자 이방인인 남자와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꽃으로 사는 삶을 거부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직접 총을 잡아 의병활동을 하는 여자의 로맨스를 담아낸 작품이었는데요. 작품 배경이 1990년대로 약간의 옥의 티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당시의 풍경을 실제에 가깝게 묘사하였다고 하더라고요. 뻔한 내용의 드라마가 아니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시아 영화들은 신데렐라 얘기가 많거든요. 돈 없는 여자가 상류층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 잘 살게 된다는 뻔한 레파토리 같은 것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재밌어봤자 한국 드라마가 거기서 거기겠지 하고 드라마 볼 시간이 있으면 운동이나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운동할 의욕은 없지만요. 여느 날과 같이 남편은 회사에,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난 후 저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둘째 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노트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딸의 방에 가져다 두려고 노트북에 마우스를 건드렸는데 며칠 전에 TV에서 봤던 미스터 선샤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의 여배우가 꽤 예뻐 보여서 잠시 보았는데 섬세한 감정 표현도 좋고 조연들의 유머에 드라마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첫 편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첫 한국 드라마 입문작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느라고 아침 식사를 했던 그릇도 제대로 치우지 못했어요. 게다가 제 몸을 씻지도 못했죠. 제가 무언가에 몰입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새로운 즐거움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한참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둘째 딸이었어요. 도대체 몇 번을 불렀는데 말이 없냐면서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를 몇 편 안 본 것 같은데 딸이 벌써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올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드라마를 보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학교를 마치고 오는 딸에게 줄 간식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급한 대로 쿠키와 우유를 꺼내주었습니다. 드라마를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을 접어두고 저는 가족 저녁 식사를 후다닥 차렸어요. 저는 저녁밥이고 뭐고 건너뛰고 드라마가 계속 보고 싶었어요. 가족들은 TV를 열심히 보는 제 모습이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가족들이 집에 왔는데도 제가 드라마를 보느라고 저녁 준비도 못한 적도 있어요. 가족들에겐 미안하지만 그날은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대신했답니다. 저녁도 해결됐겠다 저는 신나서 음식이 도착하면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노트북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드라마를 봤어요. 가족들은 생애 처음으로 제 손길이 닿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너털 웃음을 지었어요. 한국 드라마 시청 이후 저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치유제를 먹은 것 같았죠. 사실 우울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도 제가 드라마에 이 정도로 빠질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미스터 선샤인은 24회를 모두 보고 연달아 2번이나 더 보고 말았으니까요. 미스터 선샤인은 독일에서 늘 보던 지구를 지키는 뻔한 영웅 스토리도 아니고 아시아 드라마 주류를 이루었던 신데렐라 이야기도 아닌 새로운 스토리의 드라마였어요. 특히 한국의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를 다루는 것이 신선했어요. 아름다운 영상과 장대한 이야기가 너무 슬프기도 했고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드라마였어요. 저는 그 이후로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찾아서 보았어요. 사랑의 불시착도 정말로 재미있게 봤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미스터 션샤인만큼 사랑의 불시착도 인기가 좋았던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로 나왔던 스위스 어느 한 호수는 관광객이 폭발하여 통행료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한국의 드라마의 파급력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마지막 장면에는 너무 슬퍼서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제 가족들도 도대체 얼마나 슬프길래 우는 거냐면서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보았는데요. 여유롭게 보던 남편도 결국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어버리더군요. 독일 드라마들을 보면 섬세하지 못한 감정씬도 많고 갑작스러운 스킨십 장면들이 등장해서 시청자들을 당황하게도 만들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전개가 빠르면서도 자연스러운 스토리 때문에 몰입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 느낀 점이랍니다. 나중에 둘째 딸이 알려주었는데 사랑의 불시착의 두 주인공이 실제로 결혼했다고 말해줬어요. 그 사실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라마에서 결혼은 못하고 스위스에서 간간히 만나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실제로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그들의 결혼이 드라마의 최종 결말처럼 느껴졌어요. 얼마 전에는 아기까지 낳았다고 하던데 얼마나 예쁠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열풍이 BTS로 시작되어서 한류는 그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의 중년인 제게도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완벽주의 성향인 제가 가정에 소홀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의 우울감이 싹 사라졌고 새로운 재미를 찾아 매일이 신나요. 얼마 뒤엔 가족들이 그동안 가정에 헌신한 저를 위해 한국에 여행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고 남편은 한국에 가기 위한 여행 경비를 모으고 있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찾게 해준 한국 드라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게 될 한국 여행도 꽤 기대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를라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갱년기가 찾아와 무기력함에 빠져 우울해하고 있던 카를라 씨가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콘텐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며 현재 넷플릭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해외 젊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지만 특히 중년 남녀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으며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였던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해외의 중년에서 노년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강력하고 폭발적인 반응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